1990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은 삼성 도연대도 이건희 도정주영도 아니었습니다. 단돈 2,700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온 한 시골 청년이었죠. 그런데 정확히 8년 뒤그가 일군 모든 회사는 사라졌고 회사 금고에 있던 1,829억 원은 가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름은 안병균. 1948년 전남 한평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명문 강서중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중퇴했고 1966년 단돈 2,700원을 손에 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청계천에서 막노동을 했고 식당 배달을 했고 일식집을 차렸다가 화재로 종업원 2명을 잃고 8년치 재산을 모두 태워먹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1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그의 소득세 1위 명단의 맨 밑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박혔습니다. 신고소득 47억 400만원, 부동산에서 41억, 의류에서 6억, 정주영도 이건희도 조중훈도 김승현도 모두 그 아래였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998년 1월 14일 그 일 등 부자가 일군 13개 계열사 그룹은 단 하루 만에 부도가 났고 그 직전 90일 동안 회사 금고에서 가족명의 회사로 1,829억 원이 정확히 흘러갔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그 가족이 운영하는 47층 호텔과 27홀 골프장은 여전히 영업 중이고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같은 사람의 이야기인 지수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1948년 전남 한평의 가난한 농가에서 시작됩니다. 안병균은 10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죠. 그래도 머리가 좋았던 그는 전남의 명문 강서중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입학한 지 단 3개월 만에 등록금을 더 댈 수 없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1966년 18살이 된 안병균은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손에 쥔 돈은 단돈 2,700원. 시외버스비를 빼고 나면 사실상 1,000원이 채 되지 않는 잔고였죠. 출발선의 무게가 그랬습니다. 잠은 서울역과 동대문 근처 근로자 합숙소에서 해결했습니다. 낮에는 청계천 복개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식당 배달을 뛰었으며 가끔은 영화 엑스트라로도 섰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죠. 상경 3년 만인 1969년 중로 국제극장 뒷골목에 작은 중국집 하나를 냈습니다. 이름은 왕자관이었죠. 이듬해인 1970년에는 명동 한주빌딩 한켠에 일식집 해녀를 열었습니다. 인근 증권가 손님들이 점심마다 줄을 섰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에게도 드디어 자기 가게라는 것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일식집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종업원 2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병균 본인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2달 동안 병상에 누워있어야 했죠. 깨어나 본이 8년 동안 막노동과 배달과 일식집을 거치며 모은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가게 도돈도 그날 밤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2달의 입원 끝에 깨어난 그가 다시 손에 쥔 돈은 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시작한 곳은 종로의 식당도 명동의 일식집도 아니었습니다. 명동의 한 나이트클럽이었죠. 처음 맡은 일은 웨이터였죠. 손님을 안내하고 술잔을 채우고 가게의 흐름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일하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그 나이트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가게의 주인이 된 셈이었죠. 명동에서 맥주집 또또아를 운영하면서 손님과 무대 그리고 광고의 생리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1979년 그는 명동의 극장식당 초원의 집을 인수합니다. 무대가 있는 식당 즉 손님이 술과 안주를 시키면서 코미디와 가요 무대를 함께 보는 형식이었죠. 문제는 무대였습니다. 손님을 끌만한 얼굴이 없었습니다. 안병균이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은 당시 막 떠오르던 코미디언 이주일이었습니다. 1981년의 일이었습니다. 안병균은 이주일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대신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주일이 훗날 2002년 신문에 연재한 회고록에는 이런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돗자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한 사내가 그의 아내와 함께 찾아와 다짜고짜 내게 큰절을 했다. 일주일 내내 찾아왔다. 일주일을 내리 큰절로 채운 끝에 한 병균이 내민 조건은 한국 무대에서 들어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월 출연료 2,000만원, 1년치를 미리. 합산 이 역사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통장이 아닌 사과 박스에 담아 들고 갔습니다. 사과 박스 3개, 그 안에 1년치 출연료 역사 1,0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있었죠. 1981년에 이 억사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주일이 무대에 오른 다음 달부터 초원의 집은 완전히 다른 가게가 되었습니다. 안병균은 안주 가격을 12,000원에서 단숨에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주일 서비스 안주였죠. 그리고 광고를 시작합니다. TV와 일간지에 카피 한 줄을 박았습니다.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뭐가 보여드리겠다니까요.
이 한 줄이 1981년 명동의 밤을 흔들었습니다. 광고가 나간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사 곽박스 3개에 들어있던 선금 2억 4천만 원이 그대로 회수되었습니다. 8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자리에 이번에는 손님이 줄을 섰죠. 1986년에는 명동의 또 다른 극장식당 홀리데이인 서울을 인수합니다. 무대에는 조용필이 올랐고 조영남이 올랐고 인순이가 올랐고 스리랑 부부가 올랐습니다. 그 시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무대 위 톱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안병규는 그렇게 명동의 방 두 곳을 동시에 쥐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밤의 황제. 그의 나이는 그때 38세였습니다. 단돈 2,700원으로 서울에 올라온 시골 청년 이화재로 2달간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이 38세에 명동 반문화의 정점에 올라선 셈이었죠. 8년 전 큰절을 올렸던 청년이 8년 뒤 같은 자리에서 톱스타에게 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미상관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그런데 안병규는 밤의 황제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1980년 그가 종로 5가에서 새로 차린 회사의 이름은 문화데스크. 이 회사가 9년 뒤 한국 패션 시장의 판도를 바꿉니다. 문화데스크는 종로 5가의 작은 의류 도매상이었습니다. 메이커가 팔다 남긴 재고 옷을 헐값에 받아 박리담회로 풀었죠. 지금으로 치면 아울렛에 가까운 모델이었습니다. 안병규는 이 도매업에서 가능성을 받고 1982년 회사 이름을 고향 지명을 따 나산실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83년 자체 개발한 첫 여성복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죠. 이름은 조이너스였습니다. 조이너스의 광고 카피는 단순했습니다. 늘 자신있게 사는 여자죠. 안병규는 밤무대에서 익힌 그 감각을 그대로 패션에 옮겨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톱스타를 모델로 세우고 TV와 일간지에 광고를 쏟아붓는 물량 공세였죠. 명동 무대에 이주희를 불러 광고를 쳤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 전략이 시장에 그대로 먹혔습니다. 30대 직장 여성이 출근복으로 조이너스를 입었고 그 위에 꼼파니아의 외투를 걸쳤습니다. 1989년에는 두 번째 브랜드 꼼파니아가 나왔고 캐주얼 메이플 남성 정장 트루젠까지 라인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트루젠의 모델은 신예의 이병헌이었죠. 차림도 전략입니다. 그 카피가 회식 자리에 농담이 될 만큼 트루젠은 90년대 직장 남성의 정장 한 벌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조이너스는 한국 패션사의 한 줄을 새기게 됩니다. 단일 여성복 브랜드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이죠. 이 기록은 그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2년 뒤인 1996년 조이너스의 매출은 1,553억 원까지 올라갔고 꼼파니아도 같은 해 1,200억 원을 찍었습니다. 단일 그룹의 두 여성복 브랜드가 동시에 1,000억대를 넘긴 셈이었죠. 옷만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에는 나산 관광개발을 세워 골프장 필로스 GC를 운영했고 선릉역 인근 샹젤리제 빌딩을 분양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BCA860 같은 오피스텔도 줄줄이 손을 댔죠. 그 시절 강남 신혼부부와 직장인을 겨냥한 새로운 주거 컨셉이 막 자리잡던 시점이었습니다. 패션, 부동산, 관광. 한때 명동에서 사과박스 3개를 들고 큰절을 했던 그 청년이 어느덧 세계의 산업에 동시에 깃발을 꽂은 회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8년 전 큰절을 올렸던 그 청년의 무대 위에 1989년에는 거꾸로 이주일이 들어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병균이 운영하던 명동의 극장식당 홀리데이인 서울이었죠. 8년 전 사과박스를 들고 큰절을 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큰절을 받는 자리에 앉은 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리가 정확히 뒤집힌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0월한 발표가 그의 이름을 전국에 박아버립니다. 정부가 그의 소득세 1위를 공개한 것이었죠. 명단의 맨 윗줄에 박힌 이름은 안병균. 신고소득 47억 400만 원, 세액 23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의 이름이야 없이 뉴스 첫 화면에 박혔습니다. 그 안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47억 가운데 약 41억은 부동산과 골프장, CLC 회원권 분양에서 나왔고 6억이 의류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래로는 정주영, 이건희, 조, 주문, 김승현, 현대삼성, 한진하나 총수의 이름이 모두 그 밑에 줄지어 있었죠. 그것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보도 시점 그의 나이는 만 43세였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학에서 기업에서 자치단체에서 매일 강연을 잡아도 다 소화하지 못할 지경이었죠. 단돈 2,700원을 손에 쥐고 서울로 올라온 시골 청년이 25년 만에 한국 1등 부자의 자리에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가난 화재 밑밥 무대, 그 모든 단어를 차례로 통과한 끝에 도착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1등이 된 그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정점이었습니다. 그가 한국 1등이 되고
정확히 3년 뒤 안병규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립니다. 의류가 아닌 백화점이었죠. 백화점업의 본질은 임대업입니다. 의류 제조하는 자금 스케일이 다른 업종이죠. 그런데 안병규는 1994년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있던 명동 백화점을 단숨에 인수했습니다. 인수가는 150억 원. 이 자리는 1983년 강남 최초의 백화점으로 문을 열었다가 1993년 1월 폐업 신세계가 위탁 운영하던 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1995년 서울나 산백화점이 새 간판을 올렸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사는 같은 해부터 광명수서 천호강남까지 4개 백화점을 동시에 추가로 출점합니다. 의류한 라인을 만들던 회사가 임대업 거점 5개를 한꺼번에 짊어진 셈입니다. 왜 이런 결정이 그 시점에 이루어졌을까요? 1990년 한국 1등 부자가 된 그 자신감 위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감과 자금은 다른 문제였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994년 나사는 9개 계열사에 매출 3천억 원. 그러던 회사가 1997년에는 13개 계열사 매출 1조 3천억 원, 재계 5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이 4배 이상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안에 갚아야 할 뒷단기 차입금 역시 약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해 그룹 매출은 1조 3천억, 같은 해 단기 차입금도 1조 3천억, 한 해 번 돈을 그대로 같은 해 빌린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호는 사실 더 일찍 와 있었습니다. 1995년 그룹은 인력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됐죠. 회사가 외부에 보이는 얼굴은 4개 백화점 동시 출점 충 남방적과 한길종합금융 인수 시도 1996년 광주 KBL 프로농구단 창단으로 한창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사람부터 잘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해조이너스와 꼼파니아의 트렌드 대응이 흔들리며 매장은 할인 판매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도 1998년 1월 14일날 산그룹은 단 하루 만에 13개 계열사 전부가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사 풍경은 이랬습니다. 전국 각지 대리점 점주들이 새벽 첫 차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손에는 상품 대금 청구서가 다른 손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서가 들려있었죠. 합산 538억 원협력 업체에 가야 할 돈이었습니다. 점주들이 본사 정문을 둘러싸자 경찰 병력이 그 둘레를 다시 한번 둘렀습니다.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였는 지보호하기 위해서였는 지그자리에 있던 오비 직원조차 정확히 분간하지 못했다고 회고합니다. 그 봉쇄선 안쪽에서 13개 계열사 임직원들은 그날 출근증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본사 앞에 모인 사람들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매장 한 칸에 보증금을 넣어두고 그 한 칸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점주들 공사대금 받기 전부터 다음 현장에 자재를 또 깔아둔 협력업체 사장들을 급통장으로만 살아온 형사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회사 안에서 돈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도협력업체에게 도직원에게도 아니었죠. 회장 가족 명의 회사 쪽으로요. 구도 91점부터 정확히 그 방향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합니다. 한 해 전 한보를 시작으로 산미진로대 농기아 해태뉴코와 한라가 차례로 무너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98년 단 두 그룹만 추가로 부도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거평 그리고 나산이었죠. 뉴코아의 부채 비율은 1793%였습니다. 자기 돈 1원당 빚이 17.9원이었다는 뜻입니다. 해태는 1507% 한라와 진로는 가진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로 무너졌죠. 나사는 그 명단의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들과 한 가지가 달랐죠. 부도 직전 90일 동안 회사 안에서 돈이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D90 1997년 10월경 안병균 회장은 나산종합건설을 통해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갑니다. 1994년부터 누적된 금액은 약 756억 원. 그 누적의 가속이 부도 직전 90일에 집중됐죠. 회사 일기장에는 회장이 잠깐 빌린 돈으로 적혔습니다. 왜 이 시점 A 방향으로 돈이 흘렀을까요? D60 1997년 11월경 정부가 IMF에 손을 내민 바로 그 무렵입니다. 안병균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나산종합건설에 675억 원에 팔립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토지의 가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의 고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회장의 빈 땅을 675억에 사준 셈이었죠. 왜 이 시점 A 방향으로 돈이 흘렀을까요? D30 1997년 12월경 그룹 안에 200억 원 상당 골프장 회원권이
한 회사로 옮겨집니다. 부인 박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 불임비엠이었죠. 매매가 아니었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그냥 넘긴 부상양도였습니다. 회사 자산 200억이 가족회사로 그대로 이동한 것이죠. 왜 이 시점에 이 방향으로 돈이 흘렀을까요? D7 1998년 1월 7일경 부도가 일주일 남은 시점입니다. 그룹 현금 66억 원이 회사에서 빠져나가고 같은 무렵 290억 원이 추가로 임해 인출됩니다. 1심에서 횡령과 임해 인출로 인정된 액수만 약 198억 원이었죠. 그 자금은 다시 부인 박 씨 명의의 불임비엠 등을 통해 부동산 경락 자금으로 흘러갑니다. 부도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 해당 가족회사가 부도 후에 풀려나올 매물을 미리 사들이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 방향으로 돈이 흘렀을까요? D+ 1998년 1월 14일 나산그룹이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13개 계열사 매출 1조 3천억의 그룹이 단 하루 만에 정지됐죠. D+ 1998년 1월 15일 부도당 나란병균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직원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00억 원 상당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 모든 사재를 내놓겠다. 부산일보 1998년 1월 15일 자나산 안병균 회장 인생유전 기사가 그날의 1차 자료입니다. 그리고 부도 이후 나산클래프와 나산실업에서 추가로 33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경매로 넘어간 나산 부동산 6건의 시가는 약 2천억. 그 부동산을 1,300억대에 되사들인 회사들의 명의는 부인과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90일의 숫자를 한 번 더 해보시죠. 단기대여 756억, 토지매도 675억, 회원권 양도 200억, 횡령과 임해인출 198억, 합이 약 1,829억 원입니다. 그가 약속한 사재는 1,500억이었습니다. 그 직전 90일에 회사에서 가족적으로 흘러간 돈은 1,829억이었죠. 산수가 맞지 않습니다. 약속이 흘러간 돈의 약 78% 수준이었습니다. 1,500억은 약속이었고 1,829억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자금 이동은 그리 법정으로 갔습니다. 1심은 안병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서울고법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립니다. 양형 사유는 이랬습니다. 무리한 기업 확장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그룹 동반 부실에 빠뜨린 죄가 무겁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불우 환경을 극복하고 의료업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됐죠. 같은 시기 무너진 다른 그룹의 회장들에게는 부도, 직전 자금을 가족회사로 빼돌렸다는 1심 유죄가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1998년에 두 부도 그룹 중 한 이름을 다른 이름들과 분리합니다. 그날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과 그 1,829억을 받았던 사람들. 27년이 지난 지금도 집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살아남은 자의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아들 안피로 대표가 1999년 8월에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가우플랜. 강남 한복판에서 더 리버사이드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죠. 가우플랜의 2024년 매출은 40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400억 5천만 원에서 1.9% 늘었고요. 영업이익 88억, 당기순이익 76억이 그해 장부에 남았습니다. 호텔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는 3,291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우플랜의 최대 주주는 안병균 일가의 또 다른 회사 선운이고요. 선운과 불임비엠은 가우플랜에 980억 원 자금 보충 약정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우플랜은 2026년에 호텔 영업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선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0년 가을 같은 부지 6,491위에 47층 호텔 오피스텔 복합 건물이 올라옵니다. 연면적은 약 11만 2천, 재건축 공공기여만 1,492억 원용 적률은 최대 1,023%까지 상향됐습니다. 큰딸 안유선 시범명은 안지해주 쪽도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에 부지 55만 평짜리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선운 레이크 CC, 정규 18홀에 퍼블릭 9홀, 합쳐서 27홀입니다. 부인 박순희 씨가 대주주인 불임비엠은 강남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안병균 본인은 가우플랜 감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그는 사실상 가족회사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호텔 한 곳, 골프장 한 곳, 오피스텔 회사 한 곳. 1998년 1월 부도 직전 90일 동안 회사 금고에서 가족으로 흘러간 1,829억은 27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개의 자산으로 형태를 바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엔 사라진 자의 자리입니다. 조이너스 꼼파니아 툴젠 메이폴. 이 브랜드들을 거느렸던 나산실업은 2006년 새하상력이 인수돼 인디에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디에프의 2024년 매출은 1,147억 원. 전년보다 9.3% 줄어 고오영업 손실 8억이 났습니다. 2019년부터 7년 연속 적자입니다. 같은 그룹 패션 계열사 SNA는
2024년 영업손실 144억 8년 연속 적자고요. 모 회사는 2025년 5월 김한수 신임 대표를 투입해 적자 탈출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단일 브랜드 매출 1,553억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이름은 27년이 지난 지금 1,000억대 만성 적자 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논현동 영동 백화점 부지는 더 비참합니다. 1998년부도 이후 약 10년간 그곳은 비행 청소년 아지트로 방치된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철거 작업 중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굴삭기 기사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강남에선 그 부지를 한동안 주인을 망하게 하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렀고요. 지금 그 자리에는 23층 상업빌딩 피너클 강남의 파로스타워가 서 있습니다. 538억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 본사 앞에서 시위했던 전국 점주들열세 계열사에서 일했던 임직원들의 27년은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오플랜의 2024년 매출은 검색하면 한 줄로 뜨지만 그날 경찰 차벽 너머로 미지급 청구서를 흔들던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통계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쪽은 이름을 바꿔 살아남았고 한쪽은 통계에서 사라졌습니다. 1,500억은 약속이었고 1,829억은 행동이었습니다. 27년이 지나 그 1,829억은 이름을 바꿔 살아남았습니다. 47층 호텔로 27홀 골프장으로 강남 오피스텔로요. 그날 시위했던 점주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538억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13개 계열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1998년 1월 15일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27년을 모릅니다. 다만 회사에서 가족으로 흘러간 1829억의 27년은 47층 호텔과 27홀 골프장의 형태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1990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